읽어볼게. 서연아 가만히 좀 있어. 진짜. 다시 해보자. 1단락이다. 진짜 잘 만들었어. 너한테 물려받은 팁이야. 향이라고? 자, 인정하네. 첫째 줄 보자. 이성의 선험성에 근거하는 전통적 형 이상학과 달리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아이씨. 배고파. 조용해라. 수업해야 되니까. 조용해라. 이성의 선험성 근거하는 전통적 형 이상학과 달리 차이점 나오고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20세기 인류학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게 한 문장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거, 요 이성의 선험성이라는 말. 달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대비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 필기해 놓는 게 좋다 얘들아. 이성의 선험성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이성이 있냐 없냐.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 이제 전통적 형 이상학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이상이 있냐? 태어나자마자 이성이 있는 게 인간이고 태어나서는 이제 이성이 없는 게 동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을 할 때 이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는 이거거든. 그 뒤에 근데 얘랑 다르게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인류학의 연구 보이죠? 인류학의 연구. 이제 인류학이 이 글의 주제인데 얘는 이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본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넘어갈게. 자, 대표적 학자인 아르놀트 겔렌 학자 나온다. 겔렌은 인간의 특수성을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으로 설명한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 지닌 생물학. 겔렌에 따르면 인간은 결핍적 존재다. 결핍적 존재 당연히 중요하겠지. 결핍이란 정의 내린다. 생물학적 비발달성, 발달이 덜 돼 있다고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비발달성은 신체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 자연환경에서 생존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보통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달리기가 빠르든 아니면 발톱이 있든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동물은 그런데 이제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안 길러주면 그냥 죽는다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 조건 속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감각 능력 역시 동물들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해 살아가는 반면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한 번 더 역접 있지. 역접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 또 대비되는 거.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하는데 동물들은 인간은 생존 불가능한 거까지. 이까지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쭉 봤던 거야. 계속 읽어볼게. 다음 단락이다. 자, 따라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뜯어고쳐 자신만의 환경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겔렌은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동물의 수동적인 행동과 구분하여 행위라고 표현했으면 보이지. 요 행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야. 인간은 행위를 한다고. 어떤 행동? 능동적 행동이 바로 행위라고. 동물은 수동이지. 인간을 태생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행위는 동물의 반사적이며 기계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동이다. 그래서 쌤은 대비되는 말 찾고 싶단 말이야.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 계속 대비하는 글이니까 반사적 기계적 행동과 능동적 행동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은 이 단어 기억하라고. 그래서 반사적 기계적 행동과 같은 말이 요 수동적 행동. 그치?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다른 말로 능동이 아니라 반사적 기계적이다 해도 돼. 문맥적 동의어 찾아주고. 넘어갈게. 동물의 행동이 생득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통해 자연 환경에 순응해 가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가는 적극적 행동인 것이다. 또 반대되는 말 보이지? 뭐 나오노? 방금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잖아. 뭐 나올게? 안 보이나? 동물은 이렇고 인간은 이렇대.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 수능. 자연환경에 수능이라는 말과 스스로 조성해가는 적극적 행동 요 두 개 대비되는 말이지.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동물의 단어에는 수능도 포함시키는 거다. 이제 수동, 반사, 기계, 수능. 인간은 능동, 적극적 이걸로. 그리고 자연을 변형한 결과가 문화다. 갤렌의 관점에서 따르면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자연을 변형한 결과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 외적 자연과 인간 내적 자연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이지. 뭐?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글전개 방식 자체는 분류의 방식인 거지.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분류해서 읽으세요 이거야 지금. 자, 앞서 언급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자연이 인간 외적 자연이라면 인간의 신체적 특징에 기반을 둔 본능이 인간 내적 자연이다. 그래서 두 개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외적 자연의 정의, 내적 자연의 정의. 본능이 내적 자연, 물리적 환경이 외적 자연. 본능에는, 다시 말한 내적 자연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식욕, 수면욕, 성욕뿐만 아니라 공격욕구도 포함된다. 이 중 공격욕구는 개체의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동종끼리의 싸움에서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 개 더 적어놓으면 좋다 이쪽에. 이 중에 봐봐. 본능에는 식욕, 수면욕, 성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이 공격욕구에 대해서 추가 정보지. 적어볼게. 비문학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 정보를 줘.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걸 너희가 깨닫고 읽어야 되는데 애초에 읽을 때부터 처음에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원래 이거 같으면 이렇게 적어야 정상이야. 이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싶으면 특성 1, 특성 2, 특성 3, 본능의 특성 4가 있으면 얘를 원래 병렬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각각 설명해줘야 정상인데 얘들에 대한 설명은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공격욕구에 대한 설명을 더 붙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문제 출제하겠다는 거야. 그냥 이거에 관해서는 출제를 하겠다고. 글전개도 얘 중심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쌩까도 얘는 중요해. 근데 공격욕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 이게 지금 동종끼리 싸움에서 공격성 극대화된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즉 뭐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이게 문제점이야 지금. 도움을 안 준다는 게 공격욕구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락 나온다 이제. 한 장 두 장 남겼네. 그 다음 봐봐. 자, 그러나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 학자 또 나왔지. 로렌츠에 따르면 공격욕구 역시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가 있대. 앞에 말이랑 반대말을 해버리지. 기여할 수가 있대. 동족의 동물들은 공격욕구로 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 첫 번째 장점이야. 난 이쪽에 넘버링을 하기 시작해. 애초에 읽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첫 번째 기여야. 그치? 또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최강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한다. 두 번째 기여. 그 숙제할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얘들아. 아니 문제만 풀면 실력이 안 느니까. 그 다음 강한 부모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가 약한 부모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보다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열한 배우자 쟁탈전이 벌어져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격욕구다. 그리고 공격욕구는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우두머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여 무리 중 약한 개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나오지.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세 번째 기여. 끝. 다음 단락.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욕구는 본능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 외적 자연 못지않게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욕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자, 대비를 잘 해놔야 돼. 어떻게 대비할 거냐면은 이 하지만을 기점으로 앞과 뒤는 달라야 되잖아. 잘 봐야 돼 이거를. 하지만 앞은 다 뭐였어? 동물이었어. 맞지? 동물한테는 이렇게 세 가지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하고 있지. 인간에게는 이게 기여를 하지 않고 위협되는 요인이라고 이게. 그럼 이 공격욕구를 없앨 필요가 있겠지. 인간한테는. 동물은 공격욕구를 가져야 되지만. 통제되지 못한 본능의 분출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 접속사. 자, 최종 결론.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력과 같은 본능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나오제. 본능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켜야 된다고. 아니면은 위협하니까 공동체를. 됐나? 넘어갈게. 다음 단락. 자, 공격욕구의 인위적 조절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로 파악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는 공격욕구의 변형 과정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온 결과이다. 딱 봐도 이 단락은 스포츠 문화에 대한 단락이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치겠지. 얘인데 이게 바로 공격욕구를 조절하는 방식이지. 스포츠 문화의 진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범주화될 수 있다. 보자마자 어떻게 읽으라고? 이제는 분류가 아니라 단계별로 봐야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따라서 글 전개할 거니까. 자, 먼저 이게 첫 번째 단계지. 먼저 또 하나 넘버링을 해. 이래야지 문제 풀 때 빠르고 편하단 말이야. 읽을 때 잘 읽어놔야지. 먼저 원시 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공격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보이지? 자, 첫 번째, 원시 사회에서는 전쟁이 욕구 해소해준다. 세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은 동물 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먹을거리를 위한 사냥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냥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뭘로 바뀌었다? 전쟁에서 뭘로? 전쟁에서 동물 사냥으로. 그치? 변화됐다고. 여기에서 요렇게 변화됐어 일단. 그래서 동물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 사냥 대신에 다음으로 다음으로 말하는 중세를 거치면서 두 번째 시대지. 원시 사회 말고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와 윤리가 발달하고 사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타나면서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즉 뭐다?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동물을 사냥하게 말이야. 사냥개를 통한 여우 사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밑줄 치겠지?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두 번째 변화야. 이 단계에서 공격 욕구 해소는 직접 공격하는 행위에서 추격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로 전이되었으며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는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나오제. 쾌락의 강도가 약화되었대.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일 때 가장 좋은 쾌락, 그 다음에 사람이 동물 죽일 때 그 다음 쾌락, 동물이 동물 죽이는 걸 감상하는 게, 관람하는 게 그 다음 쾌락, 약화됐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이 생겨났다. 재미로 죽이는 여우 사냥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동물을 대신해 공격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역이나 꼴대와 같은 상징적 사냥감이 등장했다. 보이지? 이제는 상징적 사냥감이야. 그래서 이제 양궁도 하고 그치? 사격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이와 함께 전쟁이나 사냥에 동원되었던 활이나 사냥개는 공으로 변화했으며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 역시 더욱 약화됐다. 쾌락의 강도는 점점점 줄어든다. 결국 스포츠 문화는 인간의 공격 욕구 해소 방식이 상징적으로 진화한 결과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역시 스포츠 스타를 통한 대리만족의 결과다 하면서 끝이다. 이해됐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개 더 꽂고 넘어가자 얘들아. 아마 나랑 똑같이 읽은 사람 없잖아. 어차피 너희 고2니까 3학년들은 거의 유사하게 읽고 있거든 나랑 지금. 그러니까 너희보다 모의고사 푸는 속도가 빨라. 좀 정확하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넘버링 안 하는 학생이 있고, 두 번째 시대에 따라 가는데 이 시대를 놓치는 학생이 있어. 왜 이 시대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너희 이 문제는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지가 보여. 한 번씩 다 동일한데 변화를 통시적으로 관찰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모의고사에서는. 처음 보면 생소한 말들인데 이 통시적으로 관찰한다는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찰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시대의 흐름에 체크를 해놨다면 이건 쉽게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또 1단락부터 또 읽어야 돼. 시대의 흐름이 맞는지 아닌지. 이해됐지? 그래서 시대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넘버링 1, 2, 3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3단계 범주하겠다고 해가지고 1, 2, 3 치기로 한 거야 그냥. 됐지? 이게 애초에 읽는 순서부터 다른 거지 이거는. 이해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넘어가자. 마지막 단락이다. 자,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건 역시 내적 강제 방식을 통해 출전 선수들의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선수들이 공격 욕구를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원시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해
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과 같은 외적 강제는 물론 내적 강제 방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는 문명화 과정에서 억압된 공격 욕구의 분출만이 아니라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로의 위상까지 지니게 된다. 중요한 말 또 나오지. 자, 이 단락은 스포츠 정신이지 문화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 스포츠 정신이 뭡니까? 물으면은 한 군데에 밑줄 치면 같은 말이야. 이게 바로 내적 강제 방식이지. 그러니까 스포츠 규칙을 정해버리는 거는 외적 강제고 사람들한테 스포츠 맞지? 페어플레이 정신을 주입시키는 게 내적 강제 방식이라고. 이제 어디까지 나왔는지 알겠지? 뭐 하기 위해서? 공격성 통제하려고. 공격성 통제하려고. 그러면 얘들아, 다른 말해서 원시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올 때까지 사람들의 쾌락은 점점 줄었겠지? 쾌락은 점점 줄잖아. 이해됐나? 그거까지. 오케이. 자,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거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게. 글 읽는 방법만 배워가면 돼, 너희는. 문제는 틀리더라도. 읽어볼게. 정리해볼게. 1단락부터 해보자. 여기 적어줄게. 1단락. 주인공은 인간의 특수성 규정에 관한 거였지.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싶은데, 즉 동물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가 전통적 형 이상학. 여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성의 선엄성 유무를 가져왔어. 즉 이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했다는 말이야. 하지만 얘랑은 조금 다르게 20세기 인류학에서는 이성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오반 것 같다. 이거는 대놓고 보이는 생물학적 차이.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왜 다른지 한번 봅시다 한 거지. 그래서 이 글은 사실 이제 생물학에 관한 거지. 뭐 욕구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누가 나왔냐? 갤렌이라는 애가 나와. 갤렌은 결핍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인간이란 애초에 결핍이 된 존재라고 해야 된다고. 이유가 뭐냐? 이 결핍에는 또 인간과 동물을 대비했었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물학적으로 발달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애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잖아. 그래서 생물학적 비발달성이라고 말을 하지. 동물은 자연 상태에 그대로 생존이 가능해.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로는 생존할 수가 없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봐라. 사슴 같은 거 있잖아. 사슴이 새끼 나오면은 걔 한 10분 안에 걸어. 뛰어. 그때부터 막. 인간은 뛰는 때까지 한 3, 4년 걸리는데 동물들은 당일날 뛴다는 말이야. 애초에 발달이 잘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1단락과 2단락 합한 거였어 거의. 그치? 1단락, 2단락.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2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래서 이런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또 봤거든. 또 대비해볼게 내가 인간과 동물을. 자, 인간 같은 경우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 자연을 나에게 맞게 고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문학에서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서 동물은 행위하지 않거든. 그래서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라고 명명했지. 물론 같은 말로 능동적이라고도 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이 결핍을 보완하는 거지. 이해가 되고 있지? 다 되고 있지? 결핍을 보완한다. 반면 동물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그리고 환경에 순응해 나가는 존재야. 환경에 순응해 나가는 존재.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단락에서는 어떤 걸 다뤘냐? 스포츠 문화에 관한 거였지. 스포츠 문화가 나오게 된 원인, 계기. 스포츠 문화도 이것도 자연을 변형한 결과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얘들아 외적 자연이 아니지 내적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적어볼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이란 내적 자연을 얘기하는데 이 내적 자연에는 공격 욕구, 즉 본능이 있지. 근데 이 내적 자연이 무조건 안 좋냐, 공격 욕구가 안 좋냐 했을 때 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치? 동물에게는 좋은데, 맞지? 인간에게 안 좋은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 공격 욕구가 인간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반면 동물에게는 종족 유지에 기여해주는 그러한 좋은 욕구였어. 그래서 한 번 더 나눠보면 얘들아 이 동물 종족 유지에 기여한다는 게 바로 세 개가 있었거든. 종족 유지에 기여하는 게 아까 넘버링은 기억하지 얘들아? 1번, 2번, 3번 기억나지? 첫 번째 서로 같은 종족끼리 안 살려고 멀리 떨어져 살잖아, 그렇지? 동물들이 한 곳에 안 살고. 그래서 주거 지역이 확대되는 이득.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물이 쫙 퍼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 강한 사람은 살아남잖아. 그래서 강한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지. 우성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지. 세 번째, 우두머리를 뽑잖아. 그래서 그 공동체 위협에 대처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동물에게는 공격 욕구가 좋다는 거야. 이제 인간을 한번 살펴볼게. 인간. 다음 단락이었어. 인간에게는 이게 위협이니까 뭐가 필요해? 우리는 공격 욕구를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오늘 통제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통제. 그치? 통제하려고 나온 게 뭐라고? 이 스포츠 문화라고. 통제하려고 나온 게 스포츠 문화.
그래서 통제 방식은 변화를 거치잖아. 맞지? 마지막 단락에 우리 통시적으로 변화했었지. 그래서 그 통시적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 자, 처음에는 원시 사회에는 말이야. 전쟁을 했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여기서 바뀐 게 이제는 동물 사냥으로 바뀌었어. 중세에 오면서 말이야. 동물 사냥에서 한 번 더 바뀐다. 이제는 사람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동물이 동물 잡아버리지. 사냥의 주체가 동물로 바뀐다. 사냥하는 사람이 이제 동물인 거야. 여기로 오면서 단점이 생겼어. 이 단계에서 말이야. 요 단계에서 단점. 쾌락이 늘었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우린 공격을 관람해야 되니까 쾌락이 줄어들어. 이걸 보면은 약간 인간이 막 사람 죽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이잖아. 실제 그렇대. 원래 인간이 막 그런데 쾌락을 느낀대. 살인자들 뭐 그렇게. 또 넘어가서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 사회에 왔어. 근대 사회. 근대 사회에서는 동물들도 인권이 있다. 동물 권리가 있다.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동물이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금지야. 옛날에 막 개싸움 있는 거 알지? 개싸움, 닭싸움, 소싸움 요즘도 있긴 한데 이제 동물끼리 안 싸우게 한단 말이지? 마지막 단계가 스포츠지. 이제는 스포츠로 완전 대체해버리지. 개 중요한 거, 이 스포츠로 대체하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스포츠 정신. 이 스포츠 정신이 통제하는 거는 내적 욕구를 통제해 주는 거야. 인간이 이 공격성을 통제해 준다고, 본능을. 이해됐지? 그래서 물론 외적으로도 통제를 하지. 외적 통제도 해. 왜? 스포츠에서 반칙하면 퇴장, 뭐 벌금 때리고 이런 거 있는데 내적 욕구, 쇼맨십이 아니라 그 스포츠맨십. 이해됐지? 페어플레이 같은 정신을 주입시키지. 됐나? 자, 여기까지가 방금 했었던 사회문화 오해에 대한 정리고, 그 다음 문제를 좀 같이 보자. 다 적었지? 문제 봅시다. 문제 봐봐라. 같이 좀 풀어볼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지. 방금 같이 푸는 거. 답 2번이었어. 2번. 자, 2번 말고 1, 3, 4, 5를 좀 고쳐놓쳐야 돼. 1, 3, 4, 5. 자, 인간의 행위와 구별되는 동물의 행동을 근거로 진화의 단계를 나누고 있다. 이게 틀렸지? 인간 행동을 근거로 세 단계 나누고 있었잖아. 그치? 진화의 단계를. 동물 기준이 아니라 인간 기준으로. 2번에 정확하게 있는 이유. 자, 인간의 생존 방식에 대한 고찰. 어떤 생존 방식? 아까 적었잖아. 결핍이라는 걸 바탕으로 스포츠 문화의 진화 과정 3단계. 다 나왔지? 정확히 2번이 답이고. 3번. 20세기 인류학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 이 유사성부터 틀렸지, 얘들아. 유사성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차이점 위주의 글이지. 4번.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이까지는 굉장히 좋아.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 맞지? 결핍 또는 결핍이 없냐, 있냐. 인간의 본능적 행동의 정당성 부여. 자, 본능의 정당성. 본능 정당성 부여하고 있나? 아니지. 본능을 통제하라 그랬잖아, 그치? 이게 틀렸지. 5번. 인간 선험성에 대한 형 이상학적 사유에 근거하여. 이미 여기서 게임 끝나버렸다. 우리는 형 이상학 보는 게 아니었지? 형 이상학과 달리 뭐야서 우리는? 20세기 인류학이었어. 형 이상학과 달리. 맞지? 자, 그래서 1번의 답이 2번이었고. 자, 2번 문제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윗글을 근거로 기획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네.
자, 2번 답 5번이었는데 이건 아는 것이니까 하나만 볼게. 미음. 자, 미음 너희 본문 한번 봐볼래? 앞에 나와 있다. 제일 첫째 장에 있다. 미음. 공경 욕구라고 적혀 있거든. 미음이 공경 욕구. 자, 공경 욕구에 관한 거야. 잘 봐. 우두머리로 선택된 강한 개체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이게 지금 모순이 있지. 자, 우두머리로 선택되면은 어떤 게 좋았어? 뭐 여기 적었었잖아. 공동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있었지. 맞지? 그래서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위협하는 원인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 그 다음 3번 문제. 글씨 좀 작아서 잠깐 봐봐라 얘들아. 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자, 보기 같이 봅시다. 자, 11세기 소의 방광에 바람을 넣어 차기 시작한 조기축구는 골라인 사이의 간격이 1.6km 정도 되는 도시의 큰 길에서 200~300명의 선수가 몰려다니는 형태였다. 축구가 300명씩 한대. 그러던 중 1862년 최초로 경기 규칙이 정해졌고 1863년 영국 축구 연맹이 결성되어 이때부터는 규칙에 따르는 축구가 시작되었다. 끊으라. 자, 우리 규칙에 따르는 축구라고 딱 보자마자 우리 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이거는 근데 물어보자. 내적 통제야, 외적 통제야? 외적 통제지 이거 지금, 맞지? 스포츠맨십이 아니잖아 이건 지금, 맞지? 규칙을 정해버린다고. 그러나 당시에는 축구팀들 각자가 자신들만의 규칙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 규칙을 통일해야 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중계가 활성화되면서 프로 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되고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면서 축구는 관람하는 문화로 정착됐다. 축구 관람. 그러니까 이제 욕구를 이제 대리만족 하는 거고, 방금까지 봤듯이 이게 바로 내적 통제가 없고 외적 통제를 통해서 인간의 공동 욕구를 통제시키는 방식 쓰고 있는 지문이었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 답 2번이었는데 2번 보면은 프로 스포츠에서 스포츠 스타가 탄생한 것은 스포츠 문화의 진화를 통해 상징적인 사냥감. 이거 말이 되나? 야, 인간의 상징적 사냥감이가 이거 지금. 인간의 사냥감 아니지? 한 개 물어볼게. 상징적 사냥감은 뭐 어떤 거여야 돼? 이거는 본문에서는 관역. 맞지? 관역. 얘 상징적 사냥감이었잖아. 스포츠 스타가 사냥감이 아니라. 됐나? 이거는 좀 말장난이었어. 넘어갈게. 다음 마지막 4번. 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갤레네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가가 뭔지 한번 봐봐라 얘들아. 앞에 가 있다. 삼단락에 보이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있지 이거. 맞지? 그런 태도가 뭐다? 스포츠 정신이잖아 이게. 맞지? 스포츠 정신. 스포츠 정신. 잘 봐. 가와 같은 태도란 말은 다시 말해볼게. 이게 스포츠 정신인데, 스포츠 정신. 우린 이 스포츠 정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거 내적 강제 방식입니다라는 거를 우린 이미 지문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 강제지 이거. 내면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 뭐고? 바로 요거 2번. 쉽지?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 5번 없지 얘들아. 5번 없지. 그 다음 사회 6을 보자. 좀 힘내라 얘들아 이거. 사회 6까지 하고 좀 쉽게. 인정? 아니 목은 배고픈데. 근데 니는 학원 올 때마다 배고파 해가지고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먹고 와 그럼 밥을. 먹고 와도 배고파요. 방금 먹고 왔어? 오늘은 11시 반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좀 이따 학원 끝나고 저기 가봐라. 우리 학원에서 일자로 쭉 올라가면은 뼈해장국집 맛있다고. 순댓국 맛있지 거기. 거기 맛있어. 은근히 맛있어. 네 마이크에 목소리 다 들린단 말이야. 하지 마라. 내가 요즘 욕 안 하고 있잖아. 알지? 내가 찍은 거 보다 보니까 욕이 뜨가니까 좀 편집하기 힘들어서 일부러 안 해. 마이크를 끄고 하면 몰라도. 개찜 보답. 김사일 존나 못생겼다. 김사일 존나 못생겼다. 다 들려요. 자, 그 다음 6 보자. 자, 6 보세요. 6 좀 어렵더라 얘들아.
자, 1단락부터 봅시다. 여기서 상식을 많이 알아가도록 해라. 막 채무자, 채권자에 관한 지문이야. 채무자, 채권자. 읽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인 좀 진정시켜라, 쟤. 진정시켜라, 장애인 좀. 진정이 안 되네, 얘가. 자,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 중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갑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을에게는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정의 나오제. 갚을 것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갑이 이를 변제할 의무를, 변제하다는 거 갚는 거야. 갚는 의무를 채무라고 해. 그러니까 채무와 채권의 정의. 이것도 모르잖아 어차피.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빌려준 새끼는 갚을 놈이 안 갚을 걸 대비하여 이 말이야. 알겠지? 알고 있어 이거? 진짜? 아닌데 너희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언제부터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여기 학원 차리고 의정부에 가르칠 때 충격적인 애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할 때, 근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는 내가 가령 하면 가령이 뭔지 몰라. 그래서 애가 가령이 무슨 필기 내놨더라 가령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말을 좀 바꿔서 말하겠다 해서 너희한테 수업할 때는 어려운 단어는 다 바꿔서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너무 무시했다. 미안하다. 아무튼 뭐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인적 보증과 같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채권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역접이 시작되지. 채권은 자산은 자산이야. 재산은 맞는데 만기가 많이 남았거나, 즉 갚을 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채무자의 변제 능력,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며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두 가지 단점이 있지. 단기간 현금화하기 어렵고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 뭐가? 이 채권은 말이야.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보이지? 손실도 없고 즉시란 말보다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게 이 말이지.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손실 없이 쉬운 정도 유동성이라 하는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은 현금의 흐름이 나빠져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자산 유동화는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기법이다. 자, 글의 주제 나왔다. 뭐 나왔다? 자산 유동화가 이 글의 주제야. 주제. 이게 주제고, 증권 발행하겠대. 이제 뭔지 알겠지 얘들아? 증권을 발행하면은 유동성 떨어지는 자산이 유동성이 생긴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위에는 채무 채권에 관한 건 때려치고 이제부터는 증권 발행에 관한 글이라는 거 알아야 되지. 이게 마지막 줄이니까. 넘어갈게. 다음 단락. 자,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 부도 사태를 겪었다. 채권이 있어도 제때 상환받지 못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회사채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 번의 역적. 그러나 신용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서로가 못 믿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러한 방법을 통한 현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제때 현금 확보를 하지 못한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다 문제점이지, 그치? 필요 없지. 이거는 문제 상황은 우리는 뭐만 본다고? 증권 발행만 보면 되잖아, 그치? 이건 필요 없어. 이에 정부는 1998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산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유동화 전문 회사에 세제상, 즉 세금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시켰다. 자, 두 가지 밑줄 치면 되겠지. 국가 입장에서는 특례 제도 도입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회사나 기업이 안 망하게 도와주는 거고, 또 한 개 더. 이 유동화 전문 회사에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동화를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야. 계속 이제 망하니까. 법 제정 이후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지?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어. 증권 발행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바로 넘어갈게. 다음 단락이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단락이었거든. 과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어볼게.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잘 봐라 얘들아. 이 전문 회사가 보유자로부터 양도를 받아야 돼.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내가 넘겨받는 거야. 전문 회사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발행을 한다고. 누가? 보유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행하는 거야. 그때부터 증권을 발행해. 그래서 읽어볼게. 법률상 자산 보유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이다. 보통 이런데 자산 보유자는 요런 애들은 말이야. 자산 유동화가 필요할 때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첫 번째 단계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 게 먼저야 일단. 내가 유동화 필요하면은 명목상 회사. 너희 이거 말 잘해라. 명목상 회사가 뭔지 아나?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해돼?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직원도 거의 없고 사장도 거의 없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설립만 하는 거야 어떤 회사를. 왜 하냐 그 뒤에. SPC는 국무총리 산하 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후, 자 다시 말한다. 자산 보유자는 아까 말했던 위에 얘들이야. 얘들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지 봐라. 양도받는다 그랬지? 양도받은 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고. SPC에서 발행을 해. 여기서 말해 SPC가 뭐라고?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알겠나? 이거.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 왜 하필 또 회사를 또 만드냐? 이유는 자산 보유자와 단절된 새로운 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하려고 새로 만든다 SPC를. 더 나온다. 만약 자산 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자산의 처분권은 SPC에 있기 때문에 SPC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이득이 뭔지 알겠지 얘들아? 잘 봐. A 회사가 돈 없다고 지가 주식 발행을 해. 근데 A 회사가 망해버리면 이 주식 산 사람들 다 종이 조각 되지 이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A 회사가 B라는 걸 따로 설립을 해. 이제 얘랑 얘는 별개야. 그러면 A가 망하더라도 B는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손해를 안 보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하려고 이제 B, 즉 SPC 설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 증권을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은 주관사가 하게 되는데 잘 봐. 자, 금융시장에 유통하는 거는 주관사가 한다. 유통은 주관사가. 발행은 누가? 발행은 SPC가 발행하고 이제 유통은 주관사가 한다. 주관사는 주로 증권회사들이 맡는다. 주관사는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영업망을 통해 증권을 판매한다. 증권을 판매한 현금은 주관사와 SPC를 거쳐, 자 순서대로 가재, 거쳐 자산 보유자에게 가게 되며 자산 보유자는 이 현금을 기업들과의 거래에 사용한다. 자, 봐 이거. 왔던 그대로 돌아간다고. 어떻게 했어? 제일 처음에는 원래 발행할 때는 보유자가 가진 자산을 누구한테 줘? SPC한테 줘. 그치? SPC는 발행을 하지. 발행을 다시 누구한테 줘? 주관사한테 줘. 주관사가 이게 유통을 해. 돈 벌었지. 그럼 주관사가 다시 SPC한테 주고 SPC는 다시 원래 회사한테 주겠지. 요렇게 순행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게. 이해됐지?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산은 금액, 만기, 이자율, 신용 등급이 제각각이다.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은 수많은 자산들을 집합하는 과정을 통해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야. 각각의 자산들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된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자기 거보다 훨씬 더 높은 신용 등급을 갖게 된다고. 이유는 뭐냐? 자, 예를 들어 하나의 채권은 부도가 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하나는. 그렇지만 역접 여러 개 모아놓으면 대비된 거 보이지? 하나의 채권은 위험도가 높은데 여러 개 모아놓으면은 어느 한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들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다. 단독으로는 팔리지 않는 부실 채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험도를 줄이고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끊고 어떻게 한다고? 잘 봐. 자, 채권이 있는데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D라고 쳤을 때 가장 위험도가 없는 게 A야. 그러면 A, C, A 해서 이게 껴판다고. 왜냐하면 각각 팔아버리면 C 안 팔릴 거 아니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세트로 팔면은 사람들이 이 세트를 산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잘 팔리겠지. 한 개 껴있어도. 왜? 얘가 망하더라도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얘를 보충해 줄 거니까 도산을 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래서 일부러 껴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신용 등급이 높아지겠지. 실제로는 C등급인 신용이 애가 마치 A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게. A사에 껴있으니까. 됐지? 넘어간다. 또 자산 보유자는 다양한 집합을 통해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조합 가능해. AA, BAA도 되고 뭐 BBA도 되고 막 다양하게 말이야. 입맛에 맞게.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보유자는 유동성을 얻을 수 있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과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로서로 좋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거야, 지금. 됐나? 다음 단락이다. 자, 근데 마지막 단락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역접 시작하지.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은 말이야. 최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왜? 자, 증권에 포함된 채권들이 예상보다 많이 부도가 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 이거 절대 부도 안 날 줄 알았는데 A 부도 나버리고 또 부도 나버리니까 다 망하는 경우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아무리 A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신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바로 신용부도 스와프는 신용보완 방법 중 하나다.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한 번 더 보험을 해주는 거야. 보장. CDS는 금융기관이 부도 위험에 대비해 부도 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부도 발생 시 일정 한도까지 보장을 받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보이지? 수수료는 지급하는데 내가 혹시나 이게 부도 나면은 보장이 된다고. 어느 정도. 안전빵이지.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부도 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로 CD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자, 얘를 발행한 게 부실해졌다고. 이 신용부도 스와프가 마지막 방어책인데 얘가 부실해지고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펀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싹 다 망해버리는 거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싹 다 망해. 그럼 두루룩.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산 유동화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안정적 거래를 위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공시와 집합된 기초사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 뭐다? 더 빡세게 안 망하도록 맞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야 지금. 큰일 났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자. 정리해줄게. 이거 지금 하는 채권 채무랑 이거 증권 잘 알아놔라 얘들아.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 주제의 지문이야.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게 제일 좋다 그냥. 자, 적어볼게. 자, 1단락. 단순히 채권과 채무의 정의가 나열된 단락이었어. 그치? 그래서 채무부터 적어보면은 채무는 돈을 갚을 의무야. 무슨 소린데 이거? 아니 막 어떤 여자가 엄청 화내는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 아니에요? 우는 거야 저거? 화내는 거 아니야? 아무튼 채권은 채무는 이거고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야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야. 돈을 받을 권리는 있는데 이게 있잖아. 자산으로 인정은 하거든. 자산은 자산이야. 근데 단점이 있어. 얘는 현금화가 힘들다고. 바로바로 내가 쓰고 싶을 때 돈을 쓰고 싶은데 얘는 그냥 도둑발의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권리니까 현금화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자산 유동화.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가 자산 유동화잖아. 자산 유동화를 시킨다고. 자산 유동을. 자산 유동화 어떻게 시킵니까? 이미 지문이 나왔어. 채권 발행해버려. 증권 발행해버린다고. 이걸 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지. 얘들아, 내가 필기할 때 이해하고 해야 돼. 이거 증권 발행하는 거
어떤 걸 담보로 증권 발행해? 어떤 걸 담보로? 어떤 걸 담보로? 뭘 담보로 증권 발행해야 돼? 이거 이 권리를 담보로 말이야. 증권을 발행해 버린다고. 이해됐나? 이해됐지? 두 번째, 2달러. 우리나라가 이제 존나 좆된 케이스가 부실 채권이 증가했다고. 채권은 채권인데 부실 채권, 주실 채권, 부실 자산 증가한 거야. 그래서 적어볼게. 우리나라 IMF 이럴 때 다 망했잖아 그거. 부실 채권이 증가하니까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자산의 유동성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돈을 조달받지 못한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버리는 사태.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정했냐? 유동성만 있었다면 그 기업이 안 망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 유동화시키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소화시켜준 거야. 빨리빨리 유동성 확보하라고 기업들한테. 그래서 법률 제정을 해버렸다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제정은 내가 적지 않아도 알아들어라. 당연히 유동화 절차가 간편해지게 간소화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유동성 확보가 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2단락에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거지. 그러면 3단락에서는 이제 유동화는 어떻게 시키냐에 대한 절차에 관한 거였어. 적어볼게. 자, 유동화 증권의 절차. 가장 어려운 단락이었지 이게. 누구한테 줘야 돼? 자산 보유자가. 맞지? 누구한테? SPC한테. 자. 자산 보유자가 SPC에게 요거를 양도를 하지. 네 가져라 주는 거야 이거. 근데 이 SPC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별개의 기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맞지? 자산 보유자가 도산하더라도 SPC는 남아있을 수 있게. 그래서 SPC에서 뭐 한다? 이제 증권을 발행해. 즉, 유동화 증권 발행을 한다. 발행만 하지 이게 유통시키는 건 아니었지. 발행해서 누구한테 간다 이게? 기억 안 나나? 주관사. 주관사로 가서 증권 유통을 하지. 그래서 아마 너희가 이제 부모님이나 누가 이제 증권 판매 뭐 이런 거 다 주관사일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다시 얘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된 수익금은 다시 거꾸로 가겠지. 이렇게 거꾸로 간다 생각하면 되겠지. 거꾸로. 여기 한 개 추가로 한 개 더 적어 놓을게. 요 별개의 기업이라는 이유.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 투자했는데 내 증권 종이 쪼가리 되면 자살해야지. 됐지? 근데 자, 네 번째,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채권을 파는 방식에 대한 단락 기억나지? 맞지? 자, 그래서 4단락은 그 채권의 신용도에 관한 거야. 다 삼성증권을 사면 좋겠지만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 두 가지로 나눠볼게. 채권이 하나면은 하나의 채권은 너무 위험해. 위험도가 크다고. 여러 채권이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 채권이 하나처럼 묶인 거. 한 번에 안 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위험도가 낮고
반면 신용도는 올라가겠지. 망할 리는 없을 거니까. 됐나? 이렇게 여러 채권을 판매하면은 어차피 이득이야. 누구랑 누구한테? 일단 자산 보유자한테도 이득이지. 원래 이제 이 채권을 판매하는 자산 보유자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자. 각각 적어볼게. 자산 보유자에게는 유동성과 재무 구조가 개선돼. 이거 재무 구조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돈이 쌓이고 쓰고 하는 돈이 이제 돌아가는 정도를 재무 구조라 그래. 재무 구조가 좋아야지 돼.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단락. 근데 SPC가 부도나면 어떡하는데에 대한 단락이었어. 그치? SPC가 부도나면 어떡하는데. SPC 부도 가능성. 얘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지. 이게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CDS였어. 이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다. 이게 이제 끝이겠지? 그래서 뭐 SPC에서 얘한테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면서 우리가 좀 보호해주세요 하고 그래 보호해줄게 끝. 근데 얘가 망해서 문제였다 이거지. 2008년은 얘가 망해서 쭈르륵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 거. 됐지? 자, 문제 잠깐 보자. 다 적었지? 자,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문제. 일치 문제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지. 자, 1번 보자. 답이 4번이었어. 자산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선호한다. 요 말이 있지. 이게 있잖아. 비문학에서 가장 짜증나는 헌지인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게 답인 이유가 알 수 없음이라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냐 안정성이 좋냐. 당연히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 높은 게 좋겠지. 그래서 둘 중에 뭘 고를래에 관한 내용은 없었어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간 좀 오래 걸린다 이게. 나머지 다 맞아서 이게 틀렸다 할 수도 있고. 됐지? 2번 바로 넘어갈게. SP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다. 1번 유동화 증권을 유통하기 위한 뭐가 틀렸어? 자, 이게 딱 보고 느껴야지. 얘는 뭐 한다? 얘는 뭐 해? 증권을 발행하는 애고 유통은 누가 하는데? 아니, 이거 주관사가 하는 거예요. 주관사가. 그러니까 낚는 문제지 이거 지금. 그치? 낚시 문제. 2번 자산 보유자의 신용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신용을 가진다. 맞나? 맞지? 독자적이어야 되지. 왜?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2번이 답이지. 독자적인 회사라 그랬잖아 이거 지금. 그치? 3번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업도 해당한다. 아니지 얘들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가 아니라 자산 보유자였어. 자산 보유자였어 이거. 4번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 설립할 수 있지. 됐나? 넘어갈게. 5번 자산 보유자가 도산했을 때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상환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네. 왜? 야, 얘가 도산했다 해가지고 채권을 다시 돌려줘야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별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맞지? 그래서 답이 3번, 2번이고 아니고 이거 아니고 됐다. 넘어갈게. 다음 3번 좀 길다. 3번 보기.
자,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힘들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집합하여 초딩이냐? 이거 웃기냐? 신용도를 높인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 일부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자산유동화에 참여한 기관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투자은행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또 다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신용을 보완하기 위한 CDS나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모노라임 회사의 규모도 커졌다. 끊어라. 이제 누구 옛날에 유명했던 10년 전만 해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면서 미국 부도 사태 있었거든. 그에 관한 글이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 어떤 짓거리 하는지. 첫째 줄 끝에 나오잖아.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집합 보이지? 부실하는 것들을 집합해가지고 하나로 팔기 시작했다고 이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했어? 장사가 잘 되니까 은행들은 넷째 줄 봐봐. 은행들은 그걸 또 기초로 해서 다른 유도가 증권 또 발행한 거야. 계속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CDS도 커졌지. CDS가 마지막 보험이지 이게 지금.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집합된 채권들에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을 입게 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자들은 CDS 발행 기관이나 모노라임 회사와 같은 신용 보완자들에게 밑줄 쳐라. 손실금 지급을 요구했다. 맞지? 보험이니까. 야, 우리 부도 났으니까 빨리 보호해줘 한 거야. 근데 호황이 지속되면서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신용 보완자들은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했으며 지금 CDS가 망했다고 이제. CDS가 도산해버렸으며 CDS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뭐 망했겠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망했겠어? SPC 망했겠지. 다 망해버렸다고. 자산유동화 증권의 세부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자산유동화 증권의 투자자들 역시 큰 손실을 보았다. 일부 개인도 다 손실을 본 거야. 이해됐나? 싹 다 손실. 이거에 관한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 오늘 3번이었는데 자, 자산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잘 봐. 기초자산에 손실이 생겼지. 즉 SPC가 손실을 본 거지. 그치? 증권 발행자가 입은 손실은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나? 아니지. 증권 발행자가 누구야 지금 이거? 누가 발행해? SPC가 발행해. SPC가 입은 손실이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돼? 아니지. 다시 말한다. 얘랑 얘는 별개라고. 그치? 바꿨으니까 알아서 푸셈. 됐지? 좀 쉬다가 나머지 봅시다. 하나면 끝나요? 기자야? 진짜요? 쓰면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존나 비싸게 받는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저작권법에 대한 거야, 이거. 저작권법. 이것도 되게 상식적으로 알면은 재밌더라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읽어볼게. 자, 저작권법은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런데 역접이 등장하면서 정리를 하지.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와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적어놓을 수 있겠지. 이게 Q가 나왔는데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은 이거야. 실제 창작자와 이 경우에 관한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가 바로 이건 거야. 만든 놈과 만들었다고 알려준 놈이 다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러한 법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졌던 그림들이 실은 무명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이었다든지, 크게 인기를 끈 가요의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었다든지, 뭐 정치인, 기업가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있다 하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문화예술계나 출판계 등에 대작 관행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대작이란 정의 나온다. 정의. 여기서부터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하는 것까지. 여기서 포인트를 둘 정의 부분 여기야. 대가 받는다 뭐는 다 필요 없고 그 뒤에 이거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해버린다고.
의뢰인과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해 체결한 합의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작 관행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넘어. 이 말도 좀 중요하다 얘들아. 자 이거야.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즉 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작 작가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연이의 의뢰를 받아서 내가 글을 적고 책을 낼 때는 김서연 이름 적고 내. 그러면 이제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적은 줄 알고 하는데 사실 내가 적은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에 부합하는가? 이것도 문제긴 한데 그걸 넘어서 민사,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고. 중요한 게 보이지? 이 쟁점들을 안고 있다고. 이게 문제인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떤 문제인지 봐야 돼. 다음 단락. 자, 대작을 둘러싼 첫 번째 법적 쟁점으로 하겠으니까 첫 번째지. 1번. 자, 저작권법상의 창작자 원칙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창작자 원칙. 자,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하여 창작자 원칙을 청명하고 있는데 잘 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야. 저작자는 창작한 자. 그러니까 대작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지, 법적으로는. 이는 해당 저작물의 내용인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진짜 기여를 해야 돼. 그 제작물에. 따라서 대작의 경우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이유는 뭐다? 참여 안 했으니까 의뢰인인 돈만 줬지.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 창작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지위가 없다고. 지위 얻을 수 없다고. 반면 역접 한 번 더 반면 말이야. 작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대작 작가가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언제? 대작 작가가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내가 입으로 지시만 해주는 거야. 야, 오른쪽으로 붓 꺾어라. 그 다음 위로 가라. 이렇게 불러주고 얘는 기계처럼 그리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괜찮아.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 이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즉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안 돼 있어. 판례상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얼마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나? 이해됐지? 넘어갈게. 근데 이런 건 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쌤도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너희 교재 만들 때 있잖아. 내가 다 타이핑 치기는 힘들단 말이야. 손가락 아프고 알바를 써. 알바한테 그 자료를 다 줘. 이거 똑같이 글자만 적으라 그래.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냥. 타이핑용. 이해됐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작자가 내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여기는. 넘어갈게. 다음 단락. 자, 물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창작을 하지 않은 자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저작권법 제8조 1항이 적용되어 이러한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는 있다. 일단은 저작자는 맞아. 작가 누구누구누구 적혀 있으면 일단 걔는 저작자로 추정은 돼. 그러나 역접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로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추정을 무로 나왔지? 무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뒤집을 수가 있어. 내가 빡치면 뒤집는 거지 뭐. 대작을 하여 타인 즉 허위 표시 저작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을 승낙한 창작자라 하더라도 보이지? 이미 쇼부를 봤어. 알겠지? 내가 승낙을 했어. 허위 표시 저작자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원고나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메모처럼 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우다? 이 위에까지만 해도 뭐야? 위에까지만 해도 창작자와 저작자가 달랐지.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는 같은 말로 의뢰인인데 이게 의뢰인이 창작자한테 야 이거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알고 보니 어떻게 됐어? 해리포터처럼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야. 내가 만든 그림이 대박이 쳐버린 거지. 그럼 얘 입장은 어떻게 했어? 얘한테 한 100만 원 받고 그거 글 써줬는데 글 쓰고 나니까 이게 막 몇 억씩 이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다? 좀 억울한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밝혀야겠다. 그래서 뭐야? 사실 저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편집. 다시 해봐라. 제시를 하는 거지 내가 자료를. 사실 내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딱 제시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게 사라져. 좀 더 억울하겠지? 이해되나? 이렇게 되겠지? 사라져. 이처럼 자신이 창작자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저작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는 이런 거는 한 개 적어놔라 얘들아. 쌤이 매번 강조했었던 건데 저런 표지어가 나와 비문학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만 또는 뭐 특히 뭐 단 등등등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예외 또는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고 비문학에서 이런 걸 이제 표지어라고 하는데 이런 표지어를 딱 보이면은 그냥 뭐 의문 가지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표를 치고 저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다. 거의 70% 이상의 확률로 생각을 해둬야 돼. 쌤은 항상 저런 부분에는 별표를 쳐두고 넘어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습관들이라고 그냥 이런 등등의 표지들 어떻게 하라고? 다만 이때는 대작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당연히 그래야지. 얘가 얘한테 100만 원을 받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내가 만들었다고 이제 입증을 해버렸어. 그럼 얘는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 야, 내가 준 돈 돌려내.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해주긴 해줘야 돼. 오케이? 넘어간다. 다음 단락. 자, 대작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 자, 두 번째 나왔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다고? 창작자 원칙이었지. 맞지? 이제 두 번째 원칙이다. 법적 쟁점.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 성명표시권. 보이죠? 성명표시권에 관한 거야. 두 번째 쟁점.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대작 작가가 성명표시권을 포기한 셈이 되는데 성명표시 뭔지 알겠지 얘들아? 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누구 걸 줬어? 의뢰인 이름을 적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 일신전서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뭐라고? 성명표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 법적으로는 무조건 포기할 수 없어야 되는데 창작자는 그걸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아나? 카카오에서 나오는 이모티콘들 있지. 그런 거 사실 카카오 사정이 맞는 건 아니잖아. 어떤 고용인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저작자를 그 고용인 이름으로 안 하고 항상 그냥 카카오 프렌즈로 내버리지. 이런 경우 말이야. 짜증날 수 있잖아. 근데 원래는 만든 사람의 권리는 이제 성명 표기권 포기할 수 없는데 자의적으로 포기한 셈이 되잖아. 이게 지금. 그치?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위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이 바로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명 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이에 두고 어디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말이야. 일부 국가에서는 해준다고. 의뢰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 우리나라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별도의 입법 과정 거쳐야 돼. 아직 입법 과정 거쳐야 되니까 법이 있다 없다? 없어. 아직 이 법은 없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명 표시권만 인정하는 거야. 외국처럼 이게 없다고. 지금 됐나? 넘어갈게. 끝으로 마지막이지. 자, 대작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전형적인 대작은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셈이므로 성명 표시권 침해와는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작자 사칭 공표죄의 규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공중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돼.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실리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즉 뭐다? 창작자의 승낙이 있어도 말이야. 당의 죄는 성립한다. 더라도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지 얘들아. 역접 중요하지. 승낙이 있어도 죄는 성립한다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계나 블라블라블라 필요 없고 뒤에 이거는 전 지문보다 훨씬 안 어렵지 얘들아. 저작권법에 관한 쟁점 3가지만 제시했고 마지막 쟁점이 가장 빡셌지. 이거 뭐 어떤 처벌 된다고 이거? 형사처벌 되잖아 이거. 어디 있노? 형법상 징역 받을 수 있다고. 됐지? 자 이거는 뭐 따로 정리하고 그럴 거 없어.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되거든. 읽어볼게. 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것. 하나씩 보자 얘들아. 1번 대작계약의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말도 잘 분석해놔야 돼.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이게 문제였잖아 이게. 갖는다는 게. 맞지? 얘가 저작자가 성명 표시권을 포기해버리면 되잖아. 2번 저작물이 표시된 저작자의 명예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과 관련이 있다. 맞나? 우리 방금 읽은 마지막 단락이 있었지. 마지막 단락에 방금 읽은 거 맞나? 이거 뭐라 나왔었어 이게? 제일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넷째 줄에 있었지.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법익 수호 보이지?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대작 계약의 의뢰인이 자신의 성명을 저작자로 허위 표시하는 것은 형법에 저촉된다. 맞나? 이것도 마지막 단락에 있었지. 허위를 표시하는 거. 어디 있어? 마단락 넷째 줄에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보이지? 그 다음 4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작 작가의 성명 표시권 포기는 계약서상에 명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맞나? 이 말도 틀렸어. 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어. 그치? 이 문제가 생각보다 고난이도였다 얘들아. 내가 아까 그거를 굳이 찝어가지고 얘들아 법 없다 해서 풀지. 만약 이거 없었으면 너 이거 찾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는 찾기 어렵다고. 이해됐나? 넘어갈게. 2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정치인 갑은 친분이 있던 무명 작가 을에게 우리 사회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대략적인 생각을 들려줬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재치 있는 에세이로 써달라 부탁하면서 2달간 을이 집필할 공간을 제공했다. 에세이집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갑을 저자로 표기하여 출간하였고 갑은 대작의 금전적 대가를 을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최근 갑과 다투고 감정이 상한 을은 과거에 출간된 에세이집이 실제로는 자신이 저작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경우 보이지? 흔하지? 빡쳐가지고 친구 사이 틀어져가지고. 됐나? 자,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해둘 게 있어. 보기를 읽을 때 항상 쌤이 이제 지문이랑 관련을 시켜놔야지 문제 풀 때 쉽다고 했잖아. 관련 지을 수 있는 거 내가 다 지어볼게. 한번 잘 봐라 얘들아. 이거 자체가 이제 대작을 부탁을 한 건데 2달간 을이 집필할 권한을 제공했어. 이거 지금 적극적 참여야, 소극적 참여야? 이게 소극적이었지 얘들아. 알지? 아까 본문에 있었어. 알지? 이게 소극적으로 이제 제작에 참여한 경우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얘가 창작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아까 완전 기계로 써야지 내가 저작자가 될 수 있잖아. 얘는 공간만 제공했단 말이야. 근데 에세이집은 합의에 의해 갑을 저자로 표기하여 출간되었고, 즉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을 입장에서는 성명 표시권을 쓴 거지 지금. 맞지? 성명 표시권을 안 쓴 거지. 내 성명을 표시 안 했잖아. 맞지?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지? 즉 돈도 줬어. 합의에 의해서. 근데 이제 빡쳤다고 얘가. 이게 이제 예시야. 1번부터 볼게. 이해 적절해서 하는 거. 1번. 출간된 에세이집에 갑의 이름이 저자로 표기되었으므로 이까지 맞아 틀려? 맞지? 이까지 맞지? 법률상으로는 일단 갑이 저작자다.
아까 추정 있었지. 아까 추정 맞지? 일단 얘가 저작자가 맞겠지? 일단은 맞겠지. 2번 추후에 해당 에세이집의 저작자가 을로 바뀌어 등록된다면 예시를 딱 뜬다. 자, 을로 바뀌었어. 그러면 계약 파기지 지금 이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겠지? 왜? 내가 준 100만 원 돌려내 이거 있잖아. 할 수 있잖아. 3번 을이 과거에 해당 에세이들을 직접 썼던 원고지를 자료로 제출한다면 이거 뭐야? 아까 말했던 내가 실제 창작자입니다 하면서 증거를 제시한 거지. 저작권법상 권리를 되찾는 도움이 된다. 괜찮지? 4번 갑이 을에게 집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갑이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왜? 소극적 제작 참여했기 때문에. 아닌 거고. 답이 5번이겠네. 에세이집을 갑의 저작으로 명시해 출간할 것에 대해 을의 사정 승낙을 받았으므로까지 문제 없어. 갑의 행위가 저작자 사칭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항상 가능하다고. 맞지? 항상 가능해. 합의도 필요 없고 법상 안 된다고 지금. 3번 문제. 글쓴이가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내용을 보충한다고 할 때 계획으로 적절하는 것. 읽어볼게. 몇 해 전 한 외국 사진작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며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 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밑줄 쳐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뭐야? 아이디어나 이론, 사상, 감정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안 된대. 됐나? 적절한 것 해가지고 이건 답이 2번이었고 1번부터 왜 하는지 한번 볼게. 가에서 가는 얘들아 우리 본문의 가나다라만 봐야 돼. 가에서 문화예술계의 대작관행이 지닌 비도덕성에 대해 법조계가 제기하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뭔 말인지 알겠나 혹시 이거? 모르나? 한 개 물어볼게 얘들아. 이까지 읽었을 때 이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은 저작권을 과하게 보호해주는 거야? 잘 보호 안 해주는 거야? 보호를 잘 안 해주는 거지. 왜? 이런 거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잖아. 즉, 이까지 얘기했을 때 이 우리나라의 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범위가 작다는 거예요, 지금. 그치? 넓지가 않아. 딱 어디까지만? 보호 대상은 감정을 말, 문자, 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 즉 뭐냐면 내가 이 신발이랑 좀 그렇다. 뭘 만들었다 카노. 하여튼 이게 주기 만들었어. 얘랑 똑같이 만들면은 똑같이만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거. 근데 내가 이걸 만들 때 여기에 뭐 찍찍이를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했단 말이야. 찍찍이로 붙여야겠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찍찍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얘랑 다른 모양의 지우개나 색깔의 지우개를 만들면 그건 괜찮아. 이해돼?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잖아. 이거는 특허를 신청해야든지 내가 안 했으면 이건 저작권이랑 상관없지. 이해됐지? 그거에 관한 내용인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다시 1번 봐봐라. 가에서 문화예술계가 지닌 대작관행이 지닌 비도덕성에 대해, 자 비도덕성은 맞기는 하지. 맞지? 대작관행이 있다라는 거니까 법이랑 관련되게 법조계가 제기하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게 맞겠나? 아니겠지? 왜? 누구 모르겠나? 근데 가의 비판은 봐봐라. 내가 어떤 비판하는지. 마지막 줄에 있잖아. 이건 뭐고? 비판은 어떤 거겠노? 왜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가에 관한 비판을 할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건 저작권법의 범위에 관한 질문이고 왜 다른가에 대한 비판이잖아. 얘랑 얘는 관련이 없다고 그냥. 아예 관련이 없다고 이거. 2번이 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나에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판례상의 기준을 보여주는 신뢰다. 자, 나 한번 봐볼까? 나 가볼래? 창작자 원칙에 관한 이제 지문이었는데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했을 때 우리 근거했지. 직접 참여를 했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냐 그거였지. 그게 이제 뭐야?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판례상의 기준. 직접 참여했습니까? 간접 참여했습니까? 를 보여주는 신뢰로 활용한다. 이거 신뢰로 활용해도 이건 아주 좋지. 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바탕의 내용, 즉 아이디어,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신규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혀 있지.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 이제는 내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저작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 지우개에 찍찍이 붙이는 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분필에 찍찍이 붙여서 칠판을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네가 요렇게 만들어봐 했어. 내가 이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이건 보호가 안 된다고. 되잖아 이거 지금. 됐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지. 적절한 거 2번. 됐나? 자, 넘어가서 4번 봐봐라. 4번. 요거는 바꿔쓰기 문제는 매번 모의고사에서 자꾸 비문학 중에 딱 한 개만 나오는데 뭐 바꿔 쓸 수 있게 나오는 거. 이것도 수특이 나온 거 다 알면 참 좋다 이거. 이 답 4번이었거든. 리을 봐볼래? 리을 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즉 실제 창작자가 내가 창작자입니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거 말이야. 주장을 입증하는 거에 관한 거였어. 4번 봐봐라. 대작 작가가 저작자로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바꿔줘야지. 자, 뭘로 바꿔야 되냐? 적어볼게. 자, 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돼. 그러면 이 주장 입증이 어떤 말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입증하다? 내가 실제 창작자, 저작자다. 이 주장을 이제 입증한다는 말이잖아. 근데 지금 4번에 뭐라 적혔냐면 대작 작가가 그래. 이 내가가 대작 작가잖아. 그치? 저작자로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한다. 저작자로 추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번복하는 게 아니라. 저 바꿔야지. 뭘로 바꿔야 돼? 저 말은 의뢰인이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실제 창작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얘가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려고 한 거잖아 지금. 맞지? 여기 보면 대작 작가가 번복되면은 안 되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장을 하는 거고. 됐나? 그래서 답이 4번. 4번 되겠지? 됐나? 자, 숙제 한 번 더 낼게 얘들아. 숙제. 우리 숙제 딱 2번밖에 못 내거든. 수시험 대비해야 돼가지고. 숙제는 쭉 사회 넘어가셔서 우리 과학 몇 가지 했어? 과학기술 몇 것? 3가지 했어? 과학기술 3. 자, 그러면 과학기술 4 4 그리고 5 6 6은 근데 좀 별로였는데 이거. 야, 얘들아 과학기술 미안한데 하고 월요일날 보자. 수고.